매우 적기도 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좀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또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중앙내과 의사들끼리 얘기하기로를 그 유방암에 있는 항암 치료나 전신 치료를 아트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암종에 비해서 쓰고 있는 약제도 굉장히 많고 그 약제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느 시점에 약을 투여하느냐가 교과서로는 설명되지 않은 굉장히 그 상황마다 결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약의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는 거가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치료 도구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라고 번역할 때 시스테믹 트리트먼트라고 저희가 보통 영어로는 얘기하게 되고요. 항암 치료라는 말로 담을 수 없는 다른 약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유방암 학회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차용을 한 건데요. 유방암이 뭐냐?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 저희가 외래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암을 짓는 게 이제 확실하긴 한데 유방에 생기면 다 유방암이냐? 네,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병리학 시간에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캔서, 암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배우게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고, 그 세포가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은 마음대로 자라고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거. 아무도 자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자라면 안 되는 세포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계속 자라면서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고 다른 곳으로 침윤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게 암이 되고요. 유방암은 그 중에서도 유방을 이루는 세포 유방에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말한 유방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원한 세포라면 유방의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유방암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선을 이루는 여러 가지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에서 기원한 게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방암의 치료는 사실 이게 밖에서 잘 보이는 장기다 보니까 다른 암들에 비해서 훨씬 아주 옛날부터 치료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계속 재발을 하고 다른 데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해서 떼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병까지 다 치료하는 전신의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개념이 확립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받고 있는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도입되게 됐고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이제 여러 암종에서처럼 이제 암이 가지고 있는 뭐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표적 치료제들이 등장했고 2010년대 이후로는 지금 이제 그 종양 면역 항암 치료가 그 다음 세대의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모든 치료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방암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 전후로 저희가 약물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 방사선 치료도 하게 되고 처음 진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 검사나 이런 검사 모달리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학과 중요해서 다학제적 접근이 그 어떤 종양보다도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이러한 그 유방암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학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두 번씩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이랑 다르게 유방암인데 뭐 뭘 또 검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주 그 초반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유방암은 한 가지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게 뭐 조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단백질을 표현을 분석하고 해서 이제 나눴더니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거의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른 예후를 보이는 겁니다. 재발률도 다르고 사시는 기간도 다 다르고 그런 걸 확인하려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는 저희가 조직을 가지고 단백질 발현을 보게 되고 호르몬 수용체나 헐투 수용체 발현이 어떤지에 따라서 유방암 성격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발현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고 헐투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를 받게 되고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암종에 투여될 수 있는 성격의 종양입니다.
성격의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유방암의 전신 치료는 크게 수술 후에 하는 것과 이제 고식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전이를 동반한 경우에 받는 치료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술 후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을 다 제거했는데도 그리고 정말 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나중에 재발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세포들이 남아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장소에 또는 자리를 옮겨서 이제 재발을 하거나 전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오래 사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보조요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거와는 다른 고식적 치료는 종양을 다 떼지 못하는 경우더라도 종양이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줄이고 종양을 가지고 사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고식적인 치료가 됩니다. 유방암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타가 수술 전, 네. 어제 고치느라고 졌는데, 네, 수술 전 보조요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유방암이 수술 전 치료가 가장 잘 발달된 암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시작은 수술을 좀 적게 할 수 없을까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술 후의 보조요법인 경우에는 유방암은 굉장히 완치율이 높고 재발률이 낮은 종양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증명하는데 10년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각각 약제를 빨리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수술 전에 치료를 하게 되면 미리 전신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수술 전 치료에 의해서 이제 수술 후에 얻은 병리 조직에서 조직의 세포 괴사가 많다던가 아니면 완전히 없어졌다던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재발률이라던가 예후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현재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가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모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하나, 수술 후에 하나 치료의 성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예전에 확인이 되어서 순서를 바꾸는 개념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신치료 약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전통적으로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보다도 특히나 더 고전적인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암이 유방암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항암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는 그냥 보통 세포는 자라지 않는데 얘는 자라는 성질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는 거를 죽이는 기전, 여러 가지 세포가 분열한다던가 자라나는 기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항암제가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반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자라는 여러 가지 세포들의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탈모라던가 구내염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로 대변되는 전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이제 그다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많이 만들어진 약제들인데요. 주변 세포랑 암세포랑 어떤 게 다르냐. 그래서 그냥 빨리 자라는 거 말고 좀 더 세밀하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전 분석 기법들이 확인이 되게 됐고, 그거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약제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헐투에 대한 약제이고요. 호르몬 치료도 사실은 저희가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이 있는 사람에게만 투여되기 때문에 이런 분자 유전학적 기법이 발달되기 아주 이전에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사용했던 표적치료제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치료제는 사실 제가 면역 치료를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산업들 때문에 면역 치료제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면역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여러 가지 그 범위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암에서 면역 항암제라는 건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몸에 무슨 면역 기능을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암이라는 것이 원래 내 몸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그것을 공격해서 없애야 하는데, 암세포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해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모집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암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던 항암제부터 이제 원인 물질을 찾아서 특정한 특성을 가진 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주변으로 모아주고 암세포가 면역 세포를 피해서 도망가는 기전을 억제하는, 그래서 이 종양 주변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면역 항암제까지 지금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제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많이 디테일하게 안 써왔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암종보다 굉장히 많은 항암제가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수술 전후에 쓰는 이제 빨간 약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아드리아마이신, 그다음에 뭐 탁산 이런 거를부터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이성에 쓰는 뭐 젤로다, 뭐 젬시타빈, 비노레빈, 에리블린 대부분의 항암제가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그 동반된 유전자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약제를 그냥 특별한 우선순위 없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반응이 비교적 좋은 종양 중에 하나인데요. 유방암은 저희가 림프종이나 백혈병처럼 혈액암이 상당히 항암제 반응이 좋고요. 고형암 중에서는 제일 반응이 좋은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항암제 쓰면 반응률이 거의 60% 정도 나오거든요. 전이성에도 그 정도 나오게 되고, 때문에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1차, 2차, 3차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안스라사이클린을 부르는 빨간 약, 아드리아마이신이나 탁사인을 많이 쓰게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것을 써도 다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약제의 우월성이 그렇게 확실하게 증명된 적은 없고, 그 부작용이라던가 내약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가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 치료제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부터 저희가 사용했던 약제이고요. 호르몬 수용체를 발현하는 유방암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합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환자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게 되고요. 이런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억제해서 약제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얻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염색을 하게 되고요. 염색이 진하게 되면 저희가 점수로 해서 이제 뭐 그 병리 뭐 이런 거 복사해 보시면 많이 아시는 3점 이상을 양성으로 하게 되고, 0점부터 이제 음성으로 하게 되고, 이 3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항호르몬 치료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를 쓰면 좋다는 거는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5년인 경우에 이제 재발률 40%, 사망률 25% 정도가 되게 됐고, 이후에는 저희가 10년 데이터까지 나와 있어서 10년까지 사용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 최근에 뭐 유방암 학회에서는 젊은 환자분들에서 고위험군에서는 좀 더 센 호르몬 치료를 같이 쓰는 것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호르몬을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치료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그러니까 전이 환자에서도 저희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는 1차 치료로 항암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성을 고려를 하면 잘 듣는 환자군의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먼저 권고하기도 하는데요. 호르몬 치료에 대한 반응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 단독만으로도 전이성에서 60% 이상 저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암제에 못지않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분에서는 저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CDK 억제제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고, 국내에는 지금 보험 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임넨스 이후에도 2가지 약제가 더 승인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호르몬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앞서 보시면은 2번째, 3번째 가면은 반응률도 떨어지고 결국 안 드는 환자분들이 있고,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내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CDK 억제제라는 약을 같이 쓰는 것이 이제 2015년 이후로 이제 아주 거의 2배 정도 효과가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1차 전이성 1차 호르몬제의 병합요법으로 지금 승인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폐경 후 환자분만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데 폐경 전도 승인이 되고 아마 곧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혈투는 이제 유방암에서 가장 성공적인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서 돌아가 보시면 4가지 정도로 유방암 성격을 구분했을 때 그 그래프에서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성적이 제일 좋지 않았던 것이 혈투 양성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예후가 매우 나쁘고 전이도 잘하고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해도 매우 저항성이 있어서 재발률이 더 높은 종양으로 알려져 있고요. 에스트로겐 수용체처럼 저희가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진하게 점수가 높게 염색이 되는 경우에 혈투 양성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혈투에 대한 약은 지금 이제 트레스주맙이라고 부르는 헐셉틴, 그 다음에 퍼제타라고 하는 헐주주맙,
약제가 이미 다 승인되었고, 두 가지 약제 실패하며 사용하는 TDM원이라 부르는 캐사일라, 그다음에 경구용 약제인 타이커브,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지금 사용이 가능하진 않은데 미국에서 승인된 네라티닙 이런 약들이 있고요. 이 모든 약제는 지금 2015년 정도까지 해서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 표준 치료로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 정도 혈투에 대한 약제를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해오다가 좀 주춤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혈투 표적 치료제가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냥 영어 이름 그대로 가져왔는데 DS8201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캐스타일라 이후에 다음 세대의 혈투 약제 중에서는 가장 빨리 개발이 진행되고 성적이 좋은 약제인데요. 그래서 캐스타일라라는 약제가 이제 혈투에 그 딱 붙어서 들어가서 약을 기전하는 건데 그거를 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효과를 좀 더 좋게 만든 약제이고요. 그 달지상교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다른 회사랑 같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캐사일라라고 하는 약제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3상 연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혈투 양성 유방암은 저희가 그 면역화학 염색에서 3점 이상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발현율은 좀 떨어지지만 혈투를 발현한 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투가 약한 양성인 유방암에서도 아마 효과가 있는 약제 로 생각이 될 거가 그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고 아마 2, 3년 후에는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될 새로운 약제가 이제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고 아마 그 캐살라 이후에 한동안 아무 개발이 없이 좀 주춤했던 혈투 약제들이 새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표적지 보시면은 이게 2018년에 FDA에서 이제 브레이크스루 세라피라고 해서 이거는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성적은 보면은 거의 한 2배 뭐 내지는 1.5배 정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항암제는 이제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면역 치료의 개념은 지금 소위 말하는 언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폐암이나 방광암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이 면역 세포를 피해서 도망가는 기전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역 세포 치료는 환자 면역 세포를 뽑아가지고 종양에 대한 면역 반응을 만들어 가시고 다시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암에서 이 면역 세포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 것은 백혈병이랑 림프종에 대한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AR-T라고 해가지고 T 림프구에 그러니까 차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T 림프구를 밖으로 빼서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고요. 고형암에서는 아직 CAR-T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명되지 않은 다양한 치료들이 이제 지금 많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종양 백신은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증명된 종양 백신이 있지만 다른 암종에서는 처음에 고무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이토카인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을 넣어주는 건데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신장암에서 많이 사용이 되다가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 치료제는 이제 살 곳을 좀 잃어가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약제는 이제 키투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여보 이게 상품명들인데 이 약제들은 모두 뭐 폐암이나 뭐 흑색종, 방광암, 신장암, 위암, 간암에서는 각각 다 승인을 받은 약제고 대장암인 경우는 MSI라고 하는 특정 이제 환자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방암은 국내에서는 아직 승인되진 않았지만 올해 초에 미국에서 티센트릭이 항암제와 병암요법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세포 치료제는 혈액암에서만 주로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은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암세포는 이렇게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니까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딱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신호를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아, 나는 나쁜 게 아니니까 나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암세포가 그냥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길을 차단하는 거죠. 그게 면역 관문 억제제고 이게 이제 많이들 말씀드린 이 키투르드, 옵디보, 티센트리오브 이게 다 비슷한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암은 이제 그 초반에 면역 항암제가 사실 좀
굉장히 너무 심하게 많이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유방암에서는 초반에 여러 암종을 들어갔던 연구에서는 별로 시그널이 보이지가 않고 고무적이지 않아서 약간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면역항체가 안 듣나라고 하고 생각하던 시점에 이제 첫 번째로 성공했던 연구인데요. 그래서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탁산을 조금 이제 변형한 약이랑 티센트릴이라고 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이제 병합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게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전이 환자에서 생존 질병이 나빠지기까지의 기간을 연장을 하고 위험도로 보면 40% 정도 감소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이거를 근거로 일단은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받은 상태고 아마 국내에서도 그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용하더라도 비용이 문제가 될 텐데 아시겠지만 유방암에서 보험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 비급여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거의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왔을 때 어떤 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면역치료제가 되게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약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항암제랑 다르다는 거거든요. 항암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거나 뭐 피부가 막 발진이 막 온몸에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가장 이 치료 약제를 처음 개발할 때 우려했던 것은 내 몸의 면역 반응을 건드려서 갖고 있던 병이 나빠지지 않는가 하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 치료제로 의한 면역 감염이라던가 뭐 설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분비계 부작용은 생기면 좀 고생하시는 것들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지증, 그다음에 타입 1형 당뇨병, 뇌하수체염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점점 이제 약이 많이 사용되면서 부작용이 더 많이 수집되면서 레이블에 점점 추가되고 있는 거는 심장에 대한 독성, 그다음에 신장에 대한 독성, 그다음에 췌장염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약이고 일정 환자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유도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약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